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경기도 100만 인구 도시에 사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단란하고 유복한 가정에서 아무 걱정 없이 살아온 사람입니다. 아빠는 사업을 30년 넘게 하셨고 평생 부지런하게 사신 분이세요. 우리 가족이 늘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었던 건 아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안의 기둥이자 저의 정신적인 지주였던 아빠가 작년 가을 돌아가셨어요. 엄마를 비롯해 저보다 2살 어린 동생과 우리 가족은 아직까지 아빠를 잃었다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슬퍼만 하면 아빠가 편히 잠들지 못할 것 같아서 최선을 다해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아빠의 죽음과 더불어 개인적으로 더 큰 아픔을 동시에 겪기도 했어요. 하필 저와 결혼하기로 했던 예비 남편이 아빠 장례도 끝나기 전에 저에게 파혼 요구를 했기 때문이죠. 물론 저는 예비 남편의 파혼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난 지금 후회하는 건 제가 아니라 파혼을 먼저 요구했던 예비 남편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기가 성급했다며 얼마 전까지 저에게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었죠. 왜 이런 말이 있지요? 내가 가장 힘들 때 주변에 남는 사람을 보라고요. 어찌 생각하면 제가 가장 예비 남편이 필요한 순간에 저를 배신했으니 오히려 내 사람이 아닌 걸 결혼 전에 알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예비 남편은 저와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을 사귀었고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거의 사위나 마찬가지로 대해주셨고요. 아빠 장례에서도 제 옆을 지켜준다며 한달음에 달려와 준 사람이 갑자기 냉랭해져서는 파혼을 하자니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저를 사랑해서 만난 게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아니라 저의 배경과 자기가 향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사랑했던 거죠. 그걸 하필 아빠 장례식장에서 성급하게 자기 입으로 던지다니요. 물론 그 덕에 저는 평생 후회할 뻔했던 결혼을 피했으니 결과적으로 다행한 일이긴 합니다. 일단 저의 얘기를 간략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유복한 가정환경 덕에 하고 싶은 공부나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큰 어려움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빠가 자식 말이라면 다 들어주는 분은 아니셨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거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아빠는 절대 그냥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한마디로 우리 부모님은 자식에게 최선을 다하시면서도 그냥 쉽게 내어주는 법은 없으셨습니다. 보경이도 그렇고 보영이도 그렇고 둘 다 아빠가 지원해주는 건 딱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이야. 그때까지는 니들이 하고 싶은 일 찾기 위해 자기 개발한다면 아빠가 얼마든 지원해주마. 하지만 돈벌이는 스스로 해야 한다. 미리미리 아르바이트 하면서 경험을 쌓아보는 것도 좋은 일이지. 나가서 돈 1,000원이라도 벌어봐야 돈 버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걸 알 테니 말이다. 혹시 나중에 캥거루처럼 아빠 품 안에서 돈 빼먹으며 살 궁리하면 안 된다. 알았니? 그래서 대학 학비 걱정을 안 하는 대신 사회에 한몫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사력을 다해 공부해야 했습니다. 아빠의 가치관이 그랬어요. 자식이라고 부모가 다 해주지는 않는다. 뭐 이런 마인드셨죠. 하지만 아빠는 저와 제 여동생에 대해서는 한없이 약한 분이셨습니다. 제가 대학 졸업하고 2년간 유학을 가고 싶다고 했을 때도 아빠는 제가 벌어가 가란 말을 하셨죠. 하지만 유학 후 저의 계획과 앞으로의 포부를 아빠 앞에서 PPT로 발표까지 하니 아빠 마음이 약해지셨는지 유학 비용도 지원해 주셨습니다. 제 자랑을 하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의 요지는 이만큼 우리 아빠가 자식들에게 한없이 엄격한 듯 하면서도 자식들에게는 한없이 마음이 약한 분이셨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대학 졸업하면 재정적으로 독립해라. 더 이상의 지원은 없다며 말씀은 강하게 하셨지만
막상 딸들에게는 뭐든 해주려고 하셨습니다. 엄마에게도 평생 다정하셨던 분이세요. 저는 자라면서 우리 아빠가 엄마를 타박하거나 우리 앞에서 큰 소리 내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엄마에게도 각별했고 딸에게는 뭐 말할 것도 없었죠. 그런 아빠가 작별의 인사를 나눌 시간도 주지 않고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는 차마 황망하다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될 정도로 우리 가족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신 건 아니고 지병이 있으셨어요. 고혈압 당뇨만 관리하시다가 갑작스레 방광암 진단을 받았고 수술과 항암으로 이겨내려고 했지만 갑작스레 악화되어 돌아가셨습니다. 아무리 암이라고는 하지만 요즘은 기대 여명을 넘기는 경우가 많아 우리 가족도 아빠 투병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사람 명줄이라는 건 다 정해져 있는 건지 갑자기 돌아가신 아빠 때문에 엄마는 거의 정신줄을 놓으셨고 저와 제 동생은 슬퍼할 겨를도 없이 상주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했죠. 인생에서 큰 이벤트라고 할 것이 별로 없을 정도로 평안한 삶을 살아온 저에게 감당하기 힘든 일임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예비 남편이 저에게 일방적으로 파혼 선언까지 했던 겁니다. 우리 파혼하자. 내가 왜 파혼하자는지는 네가 더 잘 알지? 긴 말할 거 없어. 우리 부모님께는 내가 알아서 말할 테니까 너는 나름대로 잘 정리하길 바랄게. 뭐? 파혼? 대체 이유가 뭔데? 아무리 파혼을 하고 싶어도 사람이 경우라는 게 있어야지. 꼭 이런 때에 파혼을 통보하는 이유가 뭔데? 정말 나랑 파혼하길 원하는 거야? 갑자기 파혼 선언을 하는 예비 남편 말을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을 뿐더러 이유조차 몰랐습니다. 하필 우리 아빠 발인 날 저런 말을 해서 온 가족이 예비 남편의 파혼 선언을 같이 들어야 했죠. 그때 제가 무슨 심정이었냐면요. 그냥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알던 사람이 과연 이 사람이 맞나? 결혼을 약속하고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이 과연 맞나 싶었어요. 저는 예비 남편과 사귀는 동안 한 번도 저런 식으로 차갑게 구는 걸 본 적 없어서 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와 사귀고 결혼 준비하면서 예비 남편은 그야말로 결혼만 안 한 애처가 하나 다름없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연인 사이의 가불관계를 따지면 안 된다지만 굳이 말하면 예비 남편이 저에게 쩔쩔맨다고 해야 할까요? 결혼은 그 사람이 먼저 하자고 했고 제가 싫다고 할까봐 전전긍긍하며 예비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혹시 자기 엄마나 식구들이 저 마음 상하게 할까봐 눈을 부라려가며 입단속을 하던 사람입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그런 예비 남편의 모습을 저를 너무 사랑해서 그렇다고 단단히 착각하고 있었던 거였죠. 예비 남편은 저랑 사회생활하면서 만났어요. 제가 사회 초년생일 때 같은 부서 선배님 학교 후배라며 소개해줬습니다. 솔직히 말해 외모 준수해요. 키도 크고 목소리도 좋고 학교도 그럭저럭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나와서 대기업은 아니지만 공사에 입사해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탄탄한 직장이라고 어른들에게 점수 따기 좋은 조건이고요. 남자친구가 저를 뭐라고 소개받았는지 자세히는 몰라요. 하지만 제가 패션 관련 회사를 다니다 보니 그 선배가 아마 제가 걸치고 다니는 옷, 신발, 시계 등만 보고 어느 정도 사는 집안 딸인 건 눈치챘을 거라 짐작합니다. 나중에 사귈 때 예비 남편이 한 말이 있는데요. 저를 추켜 세운답시고 이런 말을 종종 했더랬습니다. 나는 너 처음에 보고 그냥 있는 집 딸내미가 머릿속에 든 것 없이 부모 덕에 편하게 살던 애구나 했거든. 내가 사람 완전 잘못 봤다는 거 몇 마디 대화해보고 바로 알았지 뭐야. 이건 로또다. 내 인생에 이런 로또는 없다 싶었어. 너 놓치면 다시는 더 괜찮은 여자 못 만날 것 같은 확신이 들었거든. 뭐? 로또라니. 오빠도 참. 내가 로또라기엔 돈이 없는데 왜 그랬을까? 나는 이해가 안 가네? 로또라는 게 뭐 꼭 돈이 많아야 하는 소리겠어?
너라는 사람 자체가 로또라는 거지. 그만큼 나한테는 귀해 보였다는 얘기야. 그래? 나는 그런 말은 또 처음 들어본다. 암튼 나를 로또라고 생각한다니 기분이 썩 좋은걸? 여자 함부로 하는 여자보다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당연히 나도 좋아. 저를 귀하게 여기겠다면서 어찌나 너스레를 떨었는지 몰라요. 저한테 막 들이댈 때 사귀는 거 받아들이니 좋아하던 그 모습은 세상을 다 가진 것 마냥 기뻐하는 모습이었는데 그 모습도 제가 좋아서 기뻐한 게 아니라니 참 씁쓸하긴 합니다. 아무튼 본격적으로 그 사람과 교제하면서 사귄 지 1년 만에 결혼하자며 저를 졸랐고 우리 집에도 제법 빨리 인사를 드린 편이에요. 하지만 그때 제 나이가 28살이었는데 부모님은 결혼을 하더라도 조금 더 사귀면서 고민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부모님께는 먼저 인사도 드리고 밥 얻어먹고 아빠랑 술도 같이 마시고 간 적이 종종 있어요. 하지만 저는 굳이 예비시댁에는 먼저 인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집에 먼저 인사한 것도 제가 하자고 한 거 아니고 남자친구가 하도 조르고 결혼할 사위로 인정받고 싶다고 해서 간 거예요. 물론 우리 부모님은 처음에 예비 남편 처음 딱 보자마자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어른들은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하죠. 하지만 본인 속내를 숨기고 살갑게 구는 것에는 우리 부모님도 여지없이 속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인사하러 왔을 때도 마치 우리 집에 여러 번 온 손님처럼 너스레를 얼마나 떨던지요. 아직 결혼 말이 나오기 전이었음에도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장인어른 장모님 소리에 좋아하셨죠. 오히려 예비사위 만나는 우리 엄마랑 아빠가 더 긴장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휴, 내가 다 긴장이 되네. 어찌 예비사위는 저렇게 넉살이 좋은데 내가 더 긴장을 하지? 장모님, 긴장하실 거 없습니다. 그냥 30년 전에 잃어버린 아들이 집에 돌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예비 남편 넉살에 엄마는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죠. 아이고, 그래. 그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구나. 반갑네, 김서방. 결혼 전이지만 우리 얼굴 자주 보세. 엄마는 예비 남편의 넉살에 반하셨고 아빠도 아들이 없어서 그런지 예비 사위를 유독 친근하게 여기셨습니다. 아마도 제가 맞으라 더 각별하셨던 것 같아요. 몇 번 우리 집에 와서 아빠랑 술도 마셨어요. 아빠는 예전에 건강하실 때는 술을 많이 드셨는데 지병이 생기고 나서는 술을 많이 못 드셨습니다. 반주로 한두 잔 정도 마시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예비 남편은 가끔 혀가 꼬일 정도로 아빠가 주는 술을 다 받아먹고 취하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 기억나는 일이 있는데 나중에 파혼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예비 남편을 좀 더 면밀하게 알고 속내를 알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빠가 사업한다는 걸 예비 남편은 진작에 알고 있었는데요. 아빠와 종종 사업 얘기를 하다가 조금 황당한 말을 했었거든요. 아빠는 종종 자기 사업을 딸들이 물려받아서 할 깜냥이 안 된다면서 아들 같은 사위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말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실 때가 있었어요. 자네 사업하고 싶은 생각은 없나? 우리 딸들이 내 사업에 관심만 있었으면 일을 좀 가르쳤을 텐데 다들 싫다고 하니 말이야. 내가 지금껏 쌓아온 게 너무 아깝지 뭔가. 그래서 나는 똑똑한 사위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 내 사업을 물려줄 생각도 하고 있는데 어떤가? 요즘 세상에 철밥통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니 남자로서 사업 한번 해보는 경험도 좋지 않겠어? 보통 이런 제안을 예비장인이 하면 아마 옳다쿠나 하고 꽉 물어보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일 텐데요. 예비 남편은 예상 외로 손사래를 치며 싫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좀 황당하긴 했습니다. 장인어른, 저는 장인어른이 사업을 뭘 하든 그건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사업에 욕심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냥 일신이 좀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장인어른,
저 다니는 직장 월급이 많지는 않아도 꼬박꼬박 나오는데 위험부담 감수하면서 힘들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업은 뭐 아무나 하나요? 저같이 경험 없는 사람이 하면 큰일 납니다. 저는 차라리 부모가 물려주는 재산 잘 굴리고 내 월급 잘 모으는 재주는 있는 것 같네요. 그런가? 꼭 그 말이 나중에 재산이나 물려주고 힘든 일은 시키지 말란 말로 들리는구만. 아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장인어른. 그냥 제가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죠.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때는 가족들 모두 웃으면서 넘긴 일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문득 저 때의 일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알았죠. 아, 그 사람은 자기 몸 힘들게 뭔가를 성취하기보다는 쉽게 얻어 편하게 살기를 바라는 사람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아무튼 처음 우리 가족에게 스스럼 없이 인사를 시키고 나서 사회 노릇을 자처하길래 부모님은 예비 남편을 좋아했습니다. 사위가 아니라 아들 생긴 것 같다면서요. 우리 아빠는 사업을 하시면서 늘 우리만 잘 사면 된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돈을 많이 번다면 그건 모두 내 돈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버는 만큼 사회에 환원을 해야 한다는 의지가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어릴 때부터 아빠와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같이 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예비 남편이 인사한 후 아빠는 예비 남편을 종종 봉사활동을 하거나 기부활동을 하는 단체에 찾아갈 때 부르시곤 했는데요. 처음에는 곧잘 따라다니다가 아빠가 자주 부르니까 내심 귀찮았는지 저에게 싫은 내색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빠, 이번 주말에 연탄 전달 기부 행사에 아빠가 오빠 꼭 오라고 하시는데 올 수 있지? 아빠가 10년 넘게 기부하시던 단체라서 꼭 오빠도 왔으면 하나 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사회자랑 하고 싶으신 거겠지. 근데 아빠가 문자 보내는데 못 봤어? 답이 없다고 나더러 꼭 전화를 하셔. 나도 갈 거지만 우리 아빠는 오빠도 그날 당연히 올 줄 알고 계시더라? 아, 보경아, 이번 주말은 내가 도저히 시간이 안 될 듯해. 내가 바빠서 단문자를 못 드렸는데 대신 전해줄 수 있어? 근데 장인어른 말이야. 왜 그렇게 기부랑 자원봉사를 많이 하셔? 좋은 일 하신다는 건 대충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혹시 이러다가 자식들 몫으로 줄 재산까지 다 없애시는 거 아니고? 나는 그게 걱정이다. 너한테 줄 몫은 생각하시고 기분이 뭐니 하시는 거 맞지? 그런 말이 어딨어. 우리 아빠가 오래전부터 철칙처럼 하시던 일인데 내가 자식이라고 그 돈 아깝다는 소리는 못하는 거야. 아빠가 재산 우리 안 주고 전부 사회에 기부한다고 해도 내가 뭐라고 할 수 없는 일이야. 왜 오빠가 앞서 나가고 그래? 우리 아빠가 뭐 나한테 재산 물려준다는 말 하신 적도 없구만. 제가 정색하면서 말했더니 자기도 뭔가 말 실수했다고 생각했는지 금세 말을 바꾸긴 했습니다. 아이, 그런 뜻이 아니라 난 그냥 베푸는 것도 자기 목구멍 포도청인 사람은 하기 힘든 일이니 한 말이야. 장인어른 참 대단하시네. 사업하시랴 지역사회 활동도 하시랴. 암튼 죄송한 말이지만 이번 주는 내가 선약이 있어서 어렵다고 해주라. 대신 다음에는 꼭 같이 가겠다고. 어? 아빠가 같이 가자고 하셔도 꼭 안 가도 상관없어. 근데 아까처럼 말하면 나 다음번에는 정말 화낼 거야? 오빠도 알겠지만 자기 돈 벌어서 남한테 기부한다는 거 사실 쉬운 일 아니야. 나도 내 월급에 겨우 10만 원 기부 시작할 때 진짜 고민 많이 되더라. 나는 그래서 우리 아빠 존경해. 그리고 우리한테 주는 재산 없어진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말 조심해줘. 아빠는 종종 봉사활동 하시는 곳에 예비 남편을 데려가기도 했고 예비 남편도 아빠가 가자고 하시면 군말 없이 아빠 일을 도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따라다니길래 그 사람도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저런 말을 하길래 살짝 기분이 상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아빠가 가자는 말을 하면 남자친구는 바쁘다고 제 선에서 커트했어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니까 저라고 만약 예비 시댁에서 결혼하기 전부터 불러대고 같이 봉사활동 가자고 하면
불편하고 싫을 것 같아서요. 저는 남자친구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예비 남편 기본적인 사고방식이 못됐다고는 생각하지 못한 거죠. 3년을 교제하면서 그 사람은 우리 가족과 자연스레 가까워졌어요. 반면 저는 예비 시댁에 결혼말 나오고서 정식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30이 넘어가면서 주변 친구들이 많이들 시집을 갔는데 열의 아홉은 자기 시댁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지 성토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라 저도 걱정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예비시가 식구들은 저를 반기는 분위기였고 아들이 부족한데 저같이 좋은 신부감을 얻어와서 좋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결혼말 나왔을 때 빨리 하는 게 좋겠다면서 은근히 결혼을 재촉하시는 눈치였습니다. 그리고는 처음 만났을 때 솔직하게 시댁 형편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시부모님은 그럭저럭 자식들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살만한 분들이라 들었어요. 그런데 자식 결혼할 때 큰돈 보태줄 만한 여력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 아가. 이제는 내 며느리 될 사람이니까 말 편하게 해도 되는 거지? 싫은 말이다. 네가 얘기는 들었는지 모르겠다만 우리 현수가 차남이잖니. 형이 결혼을 작년에 하는 바람에 사실 집안 형편이 여유롭지가 못해. 내가 아들 장가를 빈손으로 보낸다는 게 아니다. 아무래도 너희 집보다는 기우는 형편이라 네가 이해를 해줬으면 해서 미리 말하는 거야. 내 말 이해하지, 아가? 어, 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당연히 우리 힘으로 할 거고요. 우리 부모님은 조금 여유가 있으셔서요. 다행히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한마디에 얼굴에 화색이 돌며 좋아하는 티를 엄청나게 내셨던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예상치 못한 일의 연속이라더니 본격적으로 양가 인사를 드리고 결혼 준비를 할 때 하필 우리 아빠가 방광암 진단을 받으시게 된 겁니다. 아빠가 자식들 앞에서 한 번도 아프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 분이세요. 늘 활동적이셨고 지병이 있다지만 환갑이 다 된 나이에 그 정도는 다들 관리하면서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황당한 건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꾸준히 해오셨다는 거예요. 그저 소변에 피가 나온다고 병원에 가신 건데 암이라니 다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병원으로 옮겨 다시 검사를 받았어요. 하지만 결과는 암이 맞았습니다. 상견례를 앞두고 전해진 아빠의 암 진단은 모두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게다가 초기도 아니고 이미 전이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 수술도 어려웠죠. 아빠는 암 진단을 받고 나서 제가 결혼을 빨리 서둘렀으면 하셨어요. 항암하기 시작하면 꼴이 말이 아니게 된다면서 딸내미 결혼을 빨리 시키고 싶어 하셨죠. 그래서 상견례도 아빠 암 선고 받고 한 달도 안 되어 급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날을 잡은 것이 이듬해 봄이었어요. 그때쯤이면 아빠가 항암도 하고 수술도 해서 몸이 어느 정도 회복할 거라고 나름 예상을 하고 잡은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빠의 암투병은 생각보다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가족 중에 아픈 사람, 특히 암 환자가 있는 분은 아실 거예요. 아픈 사람의 상황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는 걸요. 아빠는 항암을 하면서 몸은 더 안 좋아지셨고 암도 크기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좀처럼 호전되지 않은 데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 병원 신세를 지는 일도 자주 있었어요. 저는 아빠의 상태 때문에 결혼이 조급해졌습니다. 아빠도 결혼을 좀 더 빨리 서두르셨으면 하는 눈치였어요. 엄마도 그러시더라고요. 아빠 상태가 아무래도 급격하게 안 좋아지니 조금이라도 거동이 가능할 때 결혼하는 게 어떠냐고요. 그래서 저도 예비 남편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아무래도 아빠가 내년 봄까지 버티는 게 영 어려우실 것 같아. 부모님 두 분 다 결혼을 빨리 서둘렀으면 하는데 오빠 생각은 어때? 어차피 결혼할 거 빨리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자. 저는 당연히
예비 남편도 제 의견에 동의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싫다는 대답을 해서 내심 놀랐던 게 사실입니다. 어, 미안한데 보경아, 결혼 당기는 건 곤란할 듯 싶다. 그냥 예정대로 해야 할 것 같아. 왜? 집도 우리 집에서 얻어졌고 다른 거 딱히 준비할 거 없잖아. 날짜만 당기는 건데 그게 어려워? 그게 우리 집 사정도 이해해 주라. 우리 부모님도 자금 사정이 있는 거고 설마 아들 결혼하는데 빈손으로 장가 보내려고 하시겠어? 장인어른 괜찮으실 거야. 어렵게 잡은 날 왜 그리 쉽게 바꿔. 그냥 하기로 했던 날에 하자. 대신 내가 장인어른 더 자주 찾아뵐게. 그리고 어디 장인어른이 그렇게 쉽게 가실 분이야? 분명 잘 버티실 거야. 저는 아빠를 핑계로 결혼을 재촉했지만 남자친구는 원래 하기로 했던 내년에 하자고 거절했습니다. 서운해도 저 혼자 추진할 수는 없으니 결혼을 당기는 건 어렵겠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엄마보다는 아빠가 실망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빠는 두 발로 걸을 수 있을 때 제 손을 잡고 버진로드를 걷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힘든 항암을 하고 겨우 수술을 했음에도 불과 2달이 채 안 되어 아빠의 병세가 악화되고 말았습니다. 아빠는 본인 병세가 안 좋아지는 걸 느끼시고는 사업도 정리하시고 유언장도 작성하셨습니다. 아빠가 마치 죽음을 준비하는 듯 보여서 저를 비롯한 우리 가족은 아빠에게 왜 벌써부터 주변 정리를 하냐고 말렸지만 거짓말처럼 아빠는 수술을 마친 뒤 2달도 안 되어 중환자실로 급하게 옮겨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중환자실 면회는 가족이라도 쉽지 않았고 병원에 계시는 동안 아빠의 상태는 좀처럼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아빠 상태가 위독해지면서 병원에서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언제 임종을 할지 몰라 가족 대기실과 집을 왔다 갔다 하며 밤을 새우는 날이 다반수였습니다. 그런데요, 예비 남편은 우리 가족이 아빠의 투병으로 힘든 사이 병원 앞에 몇 번 데려다 준 것 외에는 따로 아빠 병실에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이니까 굳이 예비장인 아빠 누워있는 병실 뭐하러 찾아가냐고 하실 수 있죠. 서운했지만 그러려니 했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온 가족이 아빠에게 정신을 집중했기에 예비 남편에게 신경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결국 아빠는 중환자실에서 한 달하고 2달을 더 버티다가 돌아가셨어요. 중환자실에 들어가시기 전 우리 가족과 얘기 나눈 게 마지막이 되어버린 겁니다. 제대로 된 작별 인사도 없이 아빠를 보내드려야 했습니다. 엄마는 거의 정신줄을 놓다시피 하셨어요. 엄마는 아빠가 아프다는 것도 안 믿긴다고 하셨는데 돌아가셨으니 그 심장이 어떻겠습니까? 아빠 지인들에게 부고를 돌리고 친척들에게도 아빠의 부고를 전하며 저는 동생과 아빠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예비 남편에게도 아빠 돌아가신 소식을 당연히 알렸습니다. 예비 남편은 아빠가 돌아가신 당일 장례식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저는 아빠의 죽음이 믿어지지도 않았고 계속 눈물만 났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돌아가실 줄 알았다면 조금 빨리 결혼해서 아빠 소원이라도 들어드릴 걸 그랬다고 얼마나 후회가 되던지요. 예비 남편은 우는 저를 위로해주면서 말했습니다. 보경아, 장인어른이 가족들 고생 안 시키려고 빨리 가신 거야. 그렇게 생각하자. 응? 내가 장례 치르는 동안 옆에서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랑 처제는 장모님 챙겨드려. 나머진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제가 울면서 그랬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 결혼 좀 당길 걸 그랬잖아. 아빠는 본인이 잘 아셨던 거야. 얼마 못 버티실 것 같으니까 결혼 빨리 하라고 하신 건데 꼭 그렇게 거절해야 했어? 나 우리 아빠한테 너무 미안하단 말이야. 나는 장인어른이 갑자기 나빠지실 줄 몰랐어. 요즘은 말기암 환자도 5년은 산다길래. 그건
내가 사과할게. 장인어른 정도면 거뜬하게 털고 일어나실 줄 알았지. 그 사람은 제가 결혼 앞당기자는 말을 거절했던 일이 마음에 걸렸는지 빈소 차릴 때부터 계속 제 옆에서 상주 노릇을 자처했습니다. 그날 아빠 지인들과 친척들이 속속들이 빈소에 방문했고 다들 제가 결혼할 사람이라는 소개에 한결같이 사위가 참 잘 들어왔다는 소리를 하셨습니다. 저도 서운했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졌고요. 도와주느라 애쓰는 예비 남편이 고마웠습니다. 다음 날 남자친구는 휴가까지 내고 장례식장에 있겠다길래 제가 그러지 말고 퇴근 후에 오라고 했어요. 옆에 있어주려는 그 사람이 고마웠지만 결혼도 아직 안 한 사이에 3일 장례 내내 있어주길 바라는 건 제 욕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발인 전날이라 그런지 유독 조문객이 많았습니다. 하필 먼 친척분들까지 둘째 날 전부 저녁 시간에 장례식장에 오셔서 자리를 채워주셨고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는 장례 내내 같이 장례식장을 지켜주실 분들이었습니다. 그날 예비 남편은 우리 친척들에게 이리저리 테이블마다 인사를 다녔습니다. 넉살 좋은 사람이라 스스로 다녔냐면 그렇진 않습니다. 친척들이 제 예비 신랑이라고 하니까 어찌나 궁금해 하시는지 계속 불려다녔던 게 사실입니다. 친척들은 아빠를 잘 아는 분들이셔서 그런지 몰라도 아빠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셨어요. 그 중에는 우리 아빠 사업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아마 딸들밖에 없어서 그런 걱정들을 하신 거겠죠. 그날 남자친구 역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늦어지면서 얼굴이 점점 굳어지시더니 저에게 이러더라고요. 보경아, 나는 이제 그만 가볼게. 오빠 오늘 정말 고마웠어. 퇴근하고 힘들 텐데 그만 가봐. 내일이 발인이니까 이제 하루만 더 고생하면 되네. 정말 고마워 오빠. 옆에 있어줘서. 그런데 제가 고맙다는 말을 하자 예비 남편은 어쩐지 대꾸가 없었습니다. 장례식 같이 있어줄 때부터 운구할 사람이 부족하면 친구를 부른다고 했던 사람이라 저는 발인 날은 휴가를 내고 와줄 것이라고 믿고 푹 쉬라며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오전 중에 운구를 해야 하는데 남자친구가 오지 않더라고요. 3명 정도 운구할 사람을 데려온다고 해서 기다리는 중이었는데 무슨 일인지 저의 연락도 받지 않았어요. 제가 한 10통 넘게 전화를 했던 것 같네요. 그때 기다리던 남자친구 전화는 오지 않고 카톡으로 문자 하나가 오더라고요. 오늘 못 가. 너희 아버지 형제분들 많던데 운구는 내가 없어도 되겠더라. 나중에 연락할게. 이렇게 말이죠. 뭔가 찬바람이 쌩쌩 부는 어투라 기분이 나빴습니다. 게다가 발인 당일에 갑자기 연락도 안 되고 문자 한 줄로 오지 않겠다니요. 이건 경우가 아니다 싶어서 한 번 더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본인도 더 이상 피하기 싫었는지 전화를 받긴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소리부터 질렀습니다. 오빠, 대체 이게 무슨 경우야? 어제까지만 해도 오늘 발인날 온다고 하던 사람이 왜 갑자기 못 온다는 건데? 우리 가족들 지금 다 오빠 기다리고 있어. 빨리 병원으로 와. 그런데 예비 남편이 차갑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는 갈 이유가 없는 것 같아서 말이야. 나도 밤새 생각해봤는데 내가 바보짓을 하나 싶어서 그만두려고.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바보짓이라니? 대체 이유가 뭔데? 우리 아빠 마지막 보내드리는 날이잖아. 오빠가 이러면 안 되지. 우리 아빠가 오빠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알잖아. 글쎄. 장인어른은 그랬는지 몰라도 나는 아니야. 나는 솔직히 욕심 많은 사람이거든. 너는 몰랐겠지만. 근데 어제 너네 친척들이 하나같이 뭐라는 줄 알아? 너네 아빠 사업 말이야. 이미 예전부터 망해가고 있었다며? 친척들한테 돌아가면서 전화해서 떠넘기려고 하셨대. 너는 아빠 사업인데 정말 모르고 있었어? 나는 그런 말 금시초문이야.
설사 그렇다는들 그게 무슨 대수인데. 우리 아빠 사업이랑 오빠가 오늘 안 오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고? 왜 상관이 없냐? 너 바보야? 결혼 전에 신부 쪽이 속빈 강정이라는 말 듣고 고민 안 할 남자가 대한민국에 있냐 이 말이야. 사업만 망해가는 거면 내가 참아보려고 했어. 근데 들어보니까 너네 아버지 겨우 너네 엄마한테 집 한 칸 남기고 너랑 처제는 상속받을 유산도 없다며? 유산은커녕 빚이 많아서 상속 포기할 판이라잖아. 내가 미쳤냐? 한 푼도 없는 여자 집에 들어가서 무슨 개고생을 하려고. 몰라 몰라. 암튼 나는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할래. 그냥 파혼하자 파혼. 황당하게도 그 사람은 친척들 사이에서 떠도는 뜬소문을 듣고는 우리 집이 사실은 알거지라며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믿고 저에게 따진다는 게 황당했지만 굳이 바로잡지는 않았습니다. 전혀 몰랐던 예비 남편의 속내를 알게 되었는데 굳이 바로잡을 필요는 없었죠. 그 배신감은 설명할 길이 없네요. 아빠 발인 날 파혼을 일방적으로 통보받다니요. 저는 전화로 실랑이 할 시간이 없었기에 일단 파혼 의사는 고려하겠다고 차분히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닥친 일부터 해야 했어요. 엄마와 동생에게는 일단 말하지 않고 아빠 장례를 마무리했습니다. 장례를 마무리하고 사망신고와 보험금 신청을 하며 아빠 주변 정리를 하는 한 달 동안 예비 남편은 단 한 번도 저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도 일부러 하지 않았어요. 3년간의 연애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었던 일이 되는 건가 참 허무하더군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배신감 때문에 문득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특히 예비 남편이 그동안 저를 만나고 결혼 결심을 한 것이 우리 집 재산, 엄밀히 말해 내가 물려받을 우리 아빠 돈 때문이었다니. 참, 그동안 나는 그 사람에게 뭐였나 싶어 참담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정말 그 사람이 나와 파혼하길 바라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기도 했어서 연락을 했어요. 그래야 저도 그 사람에게 받은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든 돌려줄 결심이 설 것 같았습니다. 정확히 3~4번 만에 저의 전화를 받더군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오빠, 정말 나랑 파혼한 거 후회 안 하지? 여전히 파혼할 마음인 거고? 몰라서 물어? 내가 연락 안 한 거 보면 몰라? 너 마음 정리하라고 연락 안 한 거야. 나는 이미 너네 아빠 장례식에서 마음 정리했어. 열받은 건 나야. 내가 너한테 투자한 내 3년은 어쩔 건데. 아휴, 제발 부탁인데 나 나쁜 놈 만들지 마라. 조용히 헤어지자는 거야. 좋아. 나도 파혼하자는 사람 붙잡을 마음 없어. 다만 한 가지 말해둘게.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이 누굴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 그 사람 마음을 확실히 확인한 저는 굳이 더 통화를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 사람 말대로 우리 아빠는 망해가는 사업을 해오고 있었고 자식들에게 물려줄 재산도 없으면서 남한테 퍼주며 사람 좋다는 말을 듣는 분이셨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엄마를 비롯해 저와 동생은 아빠가 남긴 재산의 상속 절차를 마무리했어요. 엄마는 살고 계시던 집과 상가 2채를, 저와 동생은 각자 명의로 시가 6억이 넘는 아파트 한 채씩을 상속받았습니다. 물론 현금 자산도 동생과 똑같은 비율로 상속받았어요. 우리 가족들은 파혼한 저를 위로해주면서 진정한 승자는 저라고 했습니다. 아빠가 마지막 선물로 나쁜 놈과 헤어질 기회를 주신 거라면서요. 시간은 파혼한 후 어찌어찌 몇 달이 흘러갔지만 여전히 마음속 배신감은 남아있는 채였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친척들 말에 마음 흔들린 전 남자친구에게 저도 뭔가 확실하게 한 방을 날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파혼을 선언한 그 사람에게 후회하는 게 누가 될 것인지를 확실히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단 몇 달이었지만 그 사람은 저를 완전히 털어버린 듯 단 한 번도 문자나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파혼 통보는 했지만
정리할 것들이 나름 있었어요. 그 핑계로 제가 그 사람 회사 앞으로 가겠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의외로 쿨하게 그 사람이 잠깐 보자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저에게 돌려줄 것이 있다나요? 그 사람 만나기로 한 날 약속 장소로 무슨 카페를 말하길래 저는 앉아서 얘기 나누기는 싫다고 했습니다. 제가 회사 앞에서 기다리겠다고 했죠. 그렇게 그 사람 퇴근 시간에 저는 제 차 안에서 그 사람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주차하고 있다는 곳에 와서는 한참 동안 두리번거리기만 하고 저를 못 찾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제 차에서 내려 전 남자친구를 불렀습니다. 여기 있다니까 왜 그래 사람을 못 찾아? 나 안 보였어? 일부러 창문까지 열고 있었는데? 하지만 그 사람은 저와 차를 번갈아 보더니만 입을 벌리고 버벅거리기만 하더군요. 아마 전에는 없던 차, 그것도 신형 벤츠에서 내리는 저를 보고 놀란 듯 했습니다. 상당히 당혹스러워 하더라고요. 네가 왜 이런 차를 타냐는 듯한 눈빛이었죠. 어? 어어. 네가 여기서 내릴 줄은 몰랐지. 어찌 된 거야? 너 좋아 보인다? 너 타고 온 그 비싼 차는 또 뭐고? 너 뚜벅이었잖아. 언제 뽑은 거야? 아, 이 차. 아빠 돌아가시고 내가 상속을 좀 많이 받아서 이참에 하나 뽑았어. 오빠랑 파혼하고 나서 생각이 좀 많았거든. 돈이 있으면 있다는 티도 내고 쓰면서 살아야 대접받는 게 세상이더라. 사랑 관계도 그렇더라고. 아무튼 나는 잘 살고 있어. 오빠가 나 물려받을 재산 없어서 파혼했으니 얼마나 걱정할까 싶어서 말이지. 내 소식은 전해줘야겠다 싶지 뭐야? 나 외제차도 뽑았고 4명의 집도 있어. 물론 돈도 있고. 아마 오빠는 평생 벌어도 못 만질 돈일걸? 그러자 그 사람 얼굴이 묘하게 일그러지는 겁니다. 저기 보경아, 안 그래도 너 만나는 거 굳이 거부 안 한 건 다 이유가 있어. 나도 너 그렇게 파혼 통보하고 마음이 영 안 좋았거든? 근데 오래간만에 너 보니까 잘 만난다 싶다. 일단 우리 이러지 말고 어디 들어가서 얘기할까? 그동안 어찌 지냈는지 얘기도 하고 우리 둘 관계도 의논해보자. 의논 좋아하네. 내가 여기 내 차 자랑하려고 온 거겠어? 오빠가 파혼 일방적으로 통보한 거 누가 후회할 일인지 한 방 먹이려고 온 거야. 차 어때? 오빠 이 차 되게 타고 싶어 하던 차인데. 아쉽지? 3년 사귄 사람을 고작 재산 없다는 말 한마디에 버려? 물론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 아빠가 오빠 본심 알려주고 가신 것 같지만 말이야. 암튼 나는 오늘로서 전부 털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 오늘 이후로 잠 못 자는 건 오빠일 테니까 말이야. 저는 그대로 차에 올라타 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가져온 돌려주겠다는 물건은 잘 팔아서 살림에 보태 쓰라고 하고 저는 통쾌한 한 방을 먹인 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사람을 스쳐 차를 운전했습니다. 저를 쳐다보는 그 인간 얼굴을 보는데 얼마나 통쾌했는지 몰라요. 그날 이후 상황 혹시 짐작가실까요? 먼저 파혼하자고 했던 놈이 바로 다음 날부터 저에게 전화로 문자로 심지어 집 앞까지 찾아와 자기가 잘못했다면 싹싹 빌었고 다시 만나자고 읍소를 하더군요. 한 번은 우리 엄마에게 소금 세례를 맞고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 인간 다시 받아들일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자기 엄마까지 동원해서 저에게 연락해 왔더라고요. 들어보니 우리가 파혼한 이유를 잘 모르시더군요. 그래서 어머니 똑똑히 아들이 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말해줬습니다. 그랬더니만 결국은 연락이 서서히 끊어지더라고요. 아마 지금 이 순간도 그놈은 저에게 먼저 파혼을 통보한 일을 땅을 치고 후회할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아빠 장례를 치는 와중에 파혼이라는 아픔까지 겪을 때에는 왜 저에게 안 좋은 일이 한 번에 일어나는가 싶어 하늘을 원망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파혼하게 한 건 아빠의 마지막 뜻이었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도 그러하고요. 돌아가신 아빠 덕에 못된 놈하고 결혼 안 하길 천만 다행이죠. 저는 당분간 돌아가신 아빠로 인해 많이 힘든 우리 가족을 잘 챙길까 합니다.
저의 파혼 사연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